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태한 경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자리를 자주 오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보니까요, 많은 부분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근무 시간에 틈틈이 시간 내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고 전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쪽 다산동이나 남양주 쪽에 저기 청소년 범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뒤에 PPT에 나온 것처럼 청소년 범죄 사건 진행 절차 및 처벌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게 될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청사팀 성태한 경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제가 저 소개부터 하면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남양시죠. 저는 옆에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요. 그래서 대학생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할 때 큰 꿈은 없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저도 벌써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저는 그냥 정장 같은 거 깔끔한 거 입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런 건물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 작은 꿈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냥 정장을 입고 멋있게 출퇴근하는 그런 꿈을 꼈는데 20대 중반에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경찰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 시간이 지났는데 경찰에 큰 꿈을 갔는데 막상 제가 근무해야 되는 곳은 30년도 PPT 다음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딱 막상 경찰이 돼가지고 근무지 딱 갔는데 30년도 넘은 건물에다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무 조건은 별로 되게 좀 좋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 경찰관들은 낮에만 근무할까요? 밤에도 근무할까요? 밤에도 근무하다가 이제 또 사건이나 신고가 조용해질 때 책상에 불 좀 끄고 쫙 책상에 좀 기대고 있으면은 옆에 친구들이 막 지나가요. 짹짹짹거리면서. 그런 근무 조건에서 지났다가 2019년도에 이제 남양주로 오면서 남양주 경찰서도 PPT 부탁드릴게요. 네. 이 PPT 다음 거 네, 남양주 경찰서로 제가 옮기게 되었고 2019년도에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새로 지면서 제 작은 꿈을 이뤘어요. 경찰서 보시면 좋죠? 예, 지하 2층에 지상 6층 건물이고요. 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 제가 근무하게 됐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저기 경찰서 4층에 있는 여성 청소년 팀에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큰 꿈은 아니지만 제 작은 꿈이었고 제가 원하던 직장의 그런 모습을 하고 되게 즐겁게 경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일들은 경찰 생활하면서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혹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경찰서 생활하면 경찰 딱 생각하면은 뭐 텔레비 나오는 형사 있죠. 형사는 이제 강도 절도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 그런 강력 사건을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지능범죄수사팀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사기 사건 아시죠? 사기 사건이나 보험 사기,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또 자격증 대여 같은 사건을 맡아서 하는 부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그렇게 책임감이 있거나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딱 하나 저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책임감이 있었어요. 제가 강력팀에 있을 때는 어떤 사건을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컸어요.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나가고 한 번 더 CCTV를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강력팀에 있을 때 되게 열심히 근무를 했고 좀 그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치게 됐어요. 지치게 되면서 저도 가족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중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라고 하니까는 되게 부드럽죠. 여성이고 청소년이고 저 강력 사건만 하다가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 부서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요새 뉴스 보시면은 뭐 강도 사건이나 절도 사건 같은 거 뉴스에 많이 나오시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죠? 저는 근데 이게 일복이 되게 많았던 사람 같아요. PPT 다음. 제가 딱 여성 청소년 팀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뉴스에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가정폭력이 많이 나온다, 뭐 데이트 폭력이다, 또 아동 학대 사건이다, 또 학교 폭력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제가 여청수사팀이 시작한 거의 원년 멤버거든요. 원래 여성 청소년 팀은 따로 없었, 강력팀에서 했다가 따로 부서가 옮겼는데 4년 전부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되게 경찰의 되게 핵심 업무로 부상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강도 사건이나 절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한테 저희가 뭐 특별히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나쁜 사람, 가해자, 그걸 잡는 데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저희가 돌봐줄 건 없어요. 하지만 여성 청소년 팀 같은 경우는 피해자 위주로 사건을 진행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거나 또 다시 사건이 또 재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자 뭐 안전조치라는 게 있고 뭐 잠정조치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저희 경찰서 자체적으로 가장 핵심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고요. 또 그 중에도 지금 제가 오늘 예배 주제처럼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죄송한데 물 하나 주실 수 있나? 제가 마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저 많이 봐주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PPT 혹시 다음 거 가능할까요? 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성 청소년 팀에서는 어떤 사건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고요. 제가 오늘 온 거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보니까 나이대가 딸보다는 그 손주나 손녀들에 대한 이 얘기를 알고 전달해 주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피해자하고 가해자 그걸 합쳐서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어떤 사건을 제일 많이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진행을 할까요? 여학생. 성폭력 사건하고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남학생들은 어떤 사건을 가장 많이 할까요? 접수되는 게? 저도 지금 저 애들이 남학생이 때문에 가장 많이 되는데 남자는 주먹이죠. 네, 남학생들의 특징은 폭력 사건이나 강요, 협박, 공갈 사건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학생들에 대한 그런 사건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학생들이 가장 큰 많이 보는 타겟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의 여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그 학생들이 왜 피해를 많이 볼까요? 제가 뭐 큰 경험은 없지만 저는 제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들이 바빠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요새 다 혹시 핸드폰 다 하시죠? 핸드폰 다 하시면 카카오톡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카카오톡 아시는 분 손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톡. 그죠? 다 아시죠? 카카오톡. 지금 여학생들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그런 SMS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그러면서 자기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은 제 이름을 상대방이 제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 경찰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이 더 조심스러운데, 저도 여기 없고 그냥 청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제가 경찰관인 걸 모르면은 저도 행동이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SMS 상에서 여학생들이 친구를 찾고 좀 더 좀 일탈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SMS 상에서 친구를 찾으면서, 혹시 제가 소리가 너무 큰가요? 괜찮나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SMS 상에서 친구를 찾아요.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카카오톡 보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거 말고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채팅방이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명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내 진짜 이름이 없어도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친구를 찾아요. 또 그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SMS 상에서는 대화만 하면은 서로 순식간에 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SMS 통해서 상대방의 접근을 쉽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학생들이 외로워요. 부모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편하게 정말 오픈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조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상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응원해줘요. 그러면서 서로 친분을 쌓이는데 불과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되면은 둘이 정말 가까운 사이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천천히 자기가 나타내요. 우리가 친구인데 비밀 얘기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 어디 살아? 너 나이가 몇이야? 그렇구나. 우리 서로 채팅으로 만났지만은 우리 서로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얼굴 같은 걸 교환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이 사진을 먼저 보내요. 또 예쁜 얼굴 사진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작전이 시작이 돼요. 어떤 작전이냐면요. 내가 내 사진 보내줄 테니까 너도 나랑 똑같이 사진 하나 보내줄래?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상체의 사진을 먼저 그 여학생한테 자기 사진이라고 하면서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그거 받은 친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랑 친해지기로 하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을까요?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것까지는 해줘도 괜찮겠지 하고 자기도 자기 가슴 사진이 나와 있는 사진을 전송을 딱 해줍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상대방은 돌변해요. 아까까지는 같이 여자인 줄 알고 대화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남자라고 하면서 넌 이제 나한테 약점이 잡혔다. 내가 너 이름도 알고 너 사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돌변합니다. 제가 실예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이거는 다산동에 있던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요. 이 친구를 사건을 하면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되게 아픈 이유는 카카오톡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오픈 채팅방이라고 그 방이 있어요. 거기 제가 그 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주제에 맞게 누구나 들어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 학생 주제는 열공방이었어요. 열공. 다산동 열공. 다산동에서 열심히 공부할 초등학교 5학년들만 모여라. 여학생만. 근데 어떤 학생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나랑 얘기해도 될까? 그 친구는 자기는 5학년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여자고 다산동 사는 1학년이라고 하니까는 알았다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또 같은 여자끼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은 되게 단시간 내에 되게 친해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사진을 요구하고
그 학생은 자기에게 자기 얘기를 들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고, 자기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자기도 고민하다가 자기 사진을 하나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돌변해요. 돌변하면서 너 카카오톡으로 나쁜 사람이랑 사진 주고받은 그런 애야. 너 다산동 살지? 내가 찾아간다. 너 내 말 이제부터 잘 들어라.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믿었던 배신감이 있죠. 배신감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행인 게 학교에서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혼자서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를 천천히 저희 여경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런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저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막 강압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 친구한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친구가 대화했던 내용들 있죠. 그거를 저희가 바로 백업을 받고 사진이나 사건 관련된 자료를 그날 바로 저희가 다 백업을 받아놓고 그 여학생한테 그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다 삭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그런 것들을 당분간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자료를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혹시 받아쓰기 아시죠? 하고 일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를 일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경찰관하고 받아쓰기하고 일기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PPT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 받아쓰기를 하루에 꼭 3시간 이상씩을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고 조사를 받아요. 피해자나 가해자가 앉아서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묻고 대답을 치면서 조사를 받아요. 그럼 받아쓰기랑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은, 혹시 텔레비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뉴스 보시면은 뭐 검찰에서 뭐 서류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셨어요? 이 서류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이 서류들 제가 되게 억울한 게, 이거는 이 서류의 거의 90%는 다 경찰에서 저희 같은 수사경찰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하고 수사했던 기록을 다 일기 형식으로 써야 돼요. 일기처럼 보고서를 쳐가지고 저희가 영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SMS 있죠? 그걸로 대화했으니까 그쪽에다가 대화한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는 영장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조사한 걸 해가지고 책을 또 만들어요. 책을 만들고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검사나 판사가 그걸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로 갔다가 검찰이 보고 그래 잘 썼네, 그럼 이 서류를 또 다음 단계로 보냅니다. PPT 부탁드릴게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경찰이나 검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내용을 잘하고 필요한 부분이나 영장이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행하는 거는 강제 수사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저희 도장을 제가 찍었잖아요. 저희 판사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저걸 가지고 저희가 영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영장이라는 걸 저희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면 다시 검찰로 갔다 경찰이 갔다가, 혹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관들이 영장을 팩스로도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냈어요. 근데 요새는 경찰관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원본을 제시해라 그래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받으면은 사무실이 만약에 부산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책가방 메고선 영장을 들고 부산으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서 그쪽 업체에다 보여줘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카카오톡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받아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21살 남성이었어요. 근데 대전이었어요, 주소가. 그러면 주소가 대전이면 그 사람은 대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찰관이 누굴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뒀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집은 대전인데 위치는 어디로 나올까요? 철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철원. 놀러 갔나? 하루 정도 기다려보고 이틀 기다려봐도 천원에만 있는 거예요, 천원에만. 그러면 이 21살의 젊은 청년인데 철원에 있다. 그러면 군대 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병무청에다가 저희가 인적사항을 보내서 군인 여부를 확인했니까는 철원에 있는 군부대 군인으로 확인돼가지고 저희가 군대 헌병, 저희가 헌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칭을 좀 바뀌었더라고요. 군사경찰로. 군사경찰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잡아서 구속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금 제가 구속이 돼가지고 그 학생은 다행히 그런 초동 조치가 빨리 되고 학생이 바로 검거가 돼가지고 다른 피해 없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잘 됐고요. 제가 지금 되게 좀 무거운 사건, 뭐 여성 성폭력 사건이다, 뭐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더 가벼운 사건. 혹시 남자들은 내가 아까 사건이 뭐가 제일 많다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싸움. 싸움, 그다음에 공갈, 그다음에 강요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친구들이 다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오픈을 할게요. 다산중학교라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것도 처음에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출발점은 핸드폰에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방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서로 시비가 있었다가 야 그럼 나랑 한번 붙자 라고 해가지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해 학생은 다산동에 사는 친구였고 그 상대방 아이는 와부에 있는 그 도심역 앞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 다산에 있는 친구가 싸움을 하러 가는데 옆에 친구한테 야 나 싸움하러 가는데 옆에 좀 같이 가줘.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을 데리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도심역에 도착하니까 또 학교 친구들을 본 거예요. 학교 친구들 보니까 너 어디가? 나 누구 만나가지고 걔랑 싸움하러 갈 거야. 그래서 가고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도 2명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러 간 친구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싸웠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처벌받는 친구는 누가 처벌받을까요? 1. 때린 친구만 처벌받는다. 두 번째, 다산동에서 그 친구랑 함께 간 친구도 2명이 처벌받는다. 세 번째는 그 친구들 포함하고 와부에서 그 친구들이 싸움한다로 가니까 구경하러 간 친구까지 처벌받는다. 총 4명이 받는다. 혹시 누가 처벌받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1대1로 싸우면 단순 폭행 사건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형법에 있는 이거 처벌이에요. 형벌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경찰관이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1명이 싸우러 갔어요? 2명이 싸우러 갔어요? 2명이에요. 그 특수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부터 2배가 넘어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은 1,000만 원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되게 엄청 세졌죠? 그리고 옆에 2명은 어떤 사건이 될까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지켜봤으면 방조범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명 말고 지켜봤던 친구들이 때리는 애를 막 응원했다. 그러면 이거는 집단폭력 사건이 되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 위반 특별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저거에 또 2분의 1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면 단순 싸움인데 사건이 너무 커졌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친구 싸움하러 갔다가 구경 갔다가 완전히 공범이 돼버리고 방주범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법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자녀나 손주가 누구 싸움한다 그러면은 하나 말씀드려요. 무조건 현장을 벗어나라. 같이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음 사건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은 아니고 되게 작은 사건인데 제가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요새 무인 편의점 많이 있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혹시 아세요? 가게 딱 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고 카드만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요새 작년하고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너무나 작은 사건이고 별건 아니지만 요새 학생들 사건 10건이 들어오면은 4건 이상의 이런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절도 사건으로 많이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보안 같은 거를 신경을 쓸까요? 더 많이 쓸까요? 더 안 쓸까요?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CCTV도 보통 가게 2개만 설치될 거 거기는 3개나 4개, 5개까지 설치해 놓고 또 무인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매장을 한 4, 5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가지고 전체를 보고 있어요. 손님이 오나 안 오나, 계속 잘하나. 근데 이 사건은 이것도 제가 이쪽 다산동에 있는 걸 예를 드리는데 다산동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서 얼마 전에 신고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옆에 그 교복 입고 그 친구들 딱 나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친구 3명이 주말에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던 거예요. 용돈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점심 때 같이 간식 사 먹고 놀다 보니까 용돈 받은 돈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사줄 땐 몰랐는데 쓰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좀 속상했나 봐. 근데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전에 가다가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2 친구는 따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용돈을 받았는데 친구들 다 사주다 보니까 용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친구 걸 사주고 싶을까요? 사주기 싫을까요? 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만 딱 물건을 들고 온 다음에 계산을 딱 찍고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내 것도 해줘. 그러니까 몰라. 너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고 거기를 나와버려요. 그럼 나와있던 친구들은 그 순간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장에는 CCTV만 있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민을 해요.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하고 확 갖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을 훔친 걸까요? 아닐까요? 훔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명이 훔쳤어요? 2명이 같이 훔쳤어요? 2명이 같이 훔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것도 절도는 어떻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판사가 판결할 수 있어요. 근데 2명이잖아요. 2명부터는 이게 형법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형벌로만 따진다면 굉장히 커요. 벌금형이 없어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무조건 이게 범행을 했으면은 2명 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을 손괴해서 물건을 훔쳤을 때는 특수절도가 돼버리면 이건 징역을 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2명은 특수절도의 범인이고, 그럼 자기 거 돈을 계산한 친구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는 계산을 했지만은 그 친구들이 물건을 가져갈 거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저희가 같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알게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단순 절도도 절도가 아니라고 정확히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들을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처벌받을 때 경찰의 업무는 사건이 발생부터 검거까지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저희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소년법상 보면은 아이들한테 저희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요.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3세, 한마디로 초등학교 4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생일 지난 이후부터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 한마디로 13세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보호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학생들부터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은 범죄소년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범죄소년들은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거 있죠? 형벌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형벌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징역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그나마 소년범으로 봐가지고 처벌이 약하지만은 그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언제든지 실형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정확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처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처분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 사건에서 지금 보면은 법원에 있는 소년부라고 있습니다. 그 소년부 사건을 다뤘던 얼마 전에 있던 드라마가 있는데 소년심판이라고 해가지고 김혜수 씨가 촬영한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8세 이하 관람 불가가 아니면은 학생들한테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건이 너무 좀 강력 사건을 두고 비중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보란 말은 못하고 학부모들은 한 번 정도 봐가지고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또 이 소년범의 목적은 수명 부정을 위한 보호처분이에요. 그리고 보호처분이 어떤 거냐? 소년범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아니고 그게 전과 기록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하지만 이 보호처분의 종류를 제가 편하게 한번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보호처분은 쉽게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됩니다. 근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저희가 우리가 신체의 자유라고 있잖아요. 1호부터 9호까지는 저희가 신체를 억압하진 않아요. 근데 6호부터 10호까지는 신체를 나라에서 한마디 교도소까지는 아니지만 억압한다는 거예요.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한테 판사가 판결할 때 학생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은 부모들 보호하에 잘 선도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1호 처분을 해요. 두 번째는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이런 교육은 너네 좀 받아봐야 돼 라고 해서 수강명령을 합니다. 또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반성을 해 하고 4호는 보호관찰이라는 거는 혹시 통금 시간이라고 혹시 아세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너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 단기 보호 처분을 받으면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학교 시간에서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 관리를 해요. 9시에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학생이 집에 있나 없나. 그거는 저희 경찰관들이 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단기가 있고
6호하고 7호를 지금 보신다시피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가정 같은 곳인데 학생들 2, 30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숙소가 있어요. 남양주에도 이게 몇 개가 있습니다. 수동 쪽에도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그 병원이나 의료보호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 핸드폰에는 보통 카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 카메라가 너무 쉽게 촬영이 되니까 어떤 학생인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위에서 찍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접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되게 속상했어요. 그분은 저희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가 누군지 수사를 하다 찾아봤더니 저희 현직 경찰관의 자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아는 순간 저도 되게 좀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도 또 아들이 있는 입장에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사건은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거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줄 수 있도록 보고서나 조사 받을 때 되게 친절히 잘해줬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딴 팀에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때 조사했던 그 친구가 또 범행을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 학생이 나쁜 짓을 한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것들은 한마디로 혹시 예전에 도벽이라고 있잖아요. 물건 훔치는 것들. 이것처럼 이것도 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보호처분, 7호 처분에 대한 사건이고요. 8호 처분은 소년원이라고 해가지고 소년원이라고 단기간에 약간 보호시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호나 10호는 3개월 이하의 소년원에 가는 것들을 단기 구호 처분이라고 하고 10호는 3개월 이상의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럼 소년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교 이름이 있어요. 혹시 소년원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이거 그냥 군포에는 고봉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거를 소년원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이 발생부터 진행 과정하고 법원에서 하는 소년부 재판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너무 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귀에 눌렸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재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마무리되는 과정이 딱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신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형사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성 청소년 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사건에 같이 관여가 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이나 조카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직결심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에요. 이거는 직결심판 같은 경우는 범죄 소년 14세 이상의 학생들에 한해서 둘 다 가능한 거고요. 이것들은 전과 기록이나 수사 기록이 안 남아요. 그냥 경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직결심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거를 잘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되게 좀 가중처벌되거든요. 저희 가중되는데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가해 학생들이 14세 이상이 돼야 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초범에 한해서 경찰서장님하고 그쪽 거기 가장들이 모여가지고 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훈방을 한다 그러면은 전과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런 재료도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막상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열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양주 경찰서 성평 용사였습니다.